예, 지금 시간이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음, 이제 두 번의 강의를 했죠. 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봉을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로 넘어갈게요. 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지표를 보는 이유도 봉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보조 지표하고 봉이랑 따로 놀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봉을 분석하기에는 봉이 너무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봉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는 봉이 보조 지표 안에서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만 반대로 봉이 보조 지표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좀 멘붕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봉을 더 섬세하게 예,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예, 봉을 나누고 합친다 라는 제 내용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냐? 예, 봉을 나눈다 하고 봉을 합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음, 이게 이상해졌어요. 제가 쓰던 그림판이 이게 아닌데. 예, 봉. 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봉의 구성 요소에는 예, 가격이 있고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고점이 와야 되는 시간, 저점이 와야 되는 시간, 그다음에 봉이 끝날 때 양봉이를 만들어야 되고 봉이 끝날 때 음봉을 만들면 좋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은 했는데 도대체 봉이 언제 멈추느냐? 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봤는데 예. 이 가격에서 도대체 봉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려가다가 오르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일봉이라는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가라고 가정했을 때 짜잔 됐고 취소.
설정이 있네요. 여기 조금 작게 이 정도. 네. 네. 이 시가라는 위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물음표 어디서 멈추죠?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봉이 어디서 멈추지? 예. 이 봉을 봤을 땐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 내려가고 있을 땐 거의 대부분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봉이기 때문에 이게 밑에서 꼬리를 이렇게 조금씩 만들고 있어도 이게 오르려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려면 이 봉에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봉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봉으로 가야 돼요. 다른 봉으로. 그 다른 봉이 뭐냐? 자, 일봉은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일봉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하루 동안에는 어디서 바닥을 찍을지는 알 수 없어요. 일봉이 바닥을 찍은 걸 아는 거는 그날이 끝났을 때죠. 아, 지금 모양을 보니 바닥을 찍은 것 같아. 이럴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닥을 찍은 것 같지는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일봉이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안녕하세요. 그런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봉을 쪼개는 거예요. 그럼 왜 봉을 쪼갤까요? 봉을 쪼개는 이유. 봉을 쪼개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세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세한 변화예요. 그 미세한 변화는 일봉으로 봤을 땐 변화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다른 봉으로 봤을 땐 큰 변화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일봉으로 보면 에이 그게 무슨 변화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내용이 다른 봉으로 봤을 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을 쪼갭니다. 봉을 쪼개는 행위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불러요. 미분, 봉을 쪼개. 그러면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요. 변화. 그러니까 봉을 쪼개는 이유는 변화를 읽어내기 위함이에요. 변화. 일정한 가격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미분입니다. 그런데 봉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할 때는 미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요. 일봉이라는 봉에서 음봉이 크게 났을 때나 양봉이 크게 났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그 변화를 찾기 위해서 지금 봉보다 작은 봉 단위로 가서 작은 봉의
형태를 분석하는 거죠. 그거는 현재 봉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봉을 쪼갠다 라고 하고, 봉을 쪼개는 거를 한자로 표시하면 미분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봉이 그려놓은 봉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 봉을 쪼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봉을 가지고 그냥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순히 이 봉이 이렇게 딱 그렸잖아요. 그러면 양봉이네, 음봉이네 이렇게 분석하는 건 굉장히 낮은 단계의 분석이고요. 이 봉이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봉을 더 큰 봉 안에다 갖다 넣어요. 더 큰 봉 안에 특정 시간대에 이 봉을 넣게 되는 거죠. 넣으면 그 시간에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예, 그걸 이해하는 거는 봉을 합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봉을 쌓는 거죠. 그래서 봉을 쌓는 건 현재 봉이 예, 다른 더 큰 시간, 더 큰 시간을 가진 봉에서의 역할을 분석하는 게 적분이고, 예, 현재 봉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기 위해서 봉을 쪼개서 분석하는 건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항상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자, 미분과 적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꼭 담아주세요. 자, 봉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저점이 오는 시간, 고점이 오는 시간. 그죠? 근데 그 고점이 오는 시간과 저점이 오는 시간에서 저점을 어떻게 만드는지, 고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봉에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실제로. 왜냐면 그 봉에서 그게 고가인지 저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봉에서 저게 지금 저 위치가 고가인지 아니면 저 위치가 저가인지 분석을 하려면 저 봉이 아닌 더 낮은 단계, 낮은 시간,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봉의 형태를 분석을 해보면 예, 시각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미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분봉의 입장에서 보면 분봉이 모여서 일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봉이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게 결국엔 큰 봉에서 고점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데, 만약에 그 고점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일봉으로 봤을 땐 빨리 왔다 라고 보여지면 충분히 떨어질 시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고점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왔다. 그러면 그냥 윗꼬리만 다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봉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행위가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큰 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현재 봉의 역할을 다른 큰 봉, 다른 큰 시간을 가진 봉의 일정 시간 영역에 넣어서 분석을 해보는 게 적분이라는 거죠. 자, 시간이 있어요. 이게 시작, 이게 완료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움직였다. 첫 번째, 예, 이렇게 움직였다.
가볍게 생각하세요. 미분은 쪼개는 거고 적분은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예, 맞죠? 예,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니까 이거는 십자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죠?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걸 A 다시라고 하면 이건 좋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는 A의 다시 다시. 자,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 A의 다시로 왔다. 그러면 고점이 기존의 A에서 A 다시로 옮겨가죠. 예, 그래서 고점이 맨 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 저점이 50%의 시간, 50%의 시간은 여기죠. 50%. 50, 50%의 시간을 지나서 저점이 온다고 해도 급격한 상승이 와서 고점이 50%가 넘은 시점에 오게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반대로 고점 A를 지나서 저점 B를 지났는데 A 다시 다시에 끝났다. 그러면 이건 고점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빵점, 이거는 100점, 이건 50점인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점이 빨리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고점은 늦은 시간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 떨어질 시간이 없어서. 떨어뜨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점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떨어뜨릴 시간이 없어요. 오르는데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떨어뜨리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리 고점을 A에서 만들어 버리면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점을 50%가 지난 B라는 위치에서 만들게 되면 오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오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A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는 도중에 조금 더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점은 50% 안쪽에 오는 게 좋고 고점은 50% 너머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분석할 때 뭘 사용한다고요? 미분하고 적분을 사용한다고요. 미분하고 적분을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오는지를 가늠해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샘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띵글 차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띵글 차트 PC 버전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배울 때는 그냥 PC 버전으로 배우시고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하고 동일하니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가 사실은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첫눈에 눈에 익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걸 보고 처음에 할 얘기는 뭐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건데 사실 지표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봉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봉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른 분들이 잘 안 다뤄요. 예. 그냥 봉의 형태를 외우도록 하지 봉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지금 세 번째 강의까지도 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봉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보조지표를 배우셔도 그 보조지표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보조지표만 배우고 만약에 분석을 시작하면 모든 결론을 보조지표에다가 갖다 놓고 때려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지표가 맞지 않으면 그런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봉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지표의 확률만 가지고 계속 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봉에 대한 기본 개념을 미리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봉이에요. 자, 캡처를 떠보죠. 자, 이제 캡처를 떴는데 요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토, 금, 목, 수, 화, 월. 자, 월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를 합치면 이게 주봉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가가 여기에요. 주봉의 시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어요. 1번. 자, 주봉은 양봉이겠죠? 그죠? 주봉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끝이 난다면 주봉은 양봉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잖아요. 쭉 거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고 요만큼이 윗꼬리가 되겠죠. 이렇게 된 주봉이 그려지게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주봉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주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 7개를 가지고 주봉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주봉의 아랫꼬리는 길지 않고 주봉의 윗꼬리는 제법 길고 그렇다고 몸통이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다가 조금 밀린 형태. 그죠? 조금 올라가다가 밀린 상태예요. 그렇다고 내려간 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은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상승하다가 뭔가 충격을 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을 가지고 주봉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봉이 양봉을 내고 있고 이런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봉은 주봉을 완료시키는 일봉이기 때문에 이 일봉의 종가에 의해서
주봉의 윗꼬리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직감적으로 머릿속에서 연산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60분으로 쪼개 볼게요. 60분으로 쪼개면 볼까요? 자, 60분으로 쪼갰을 경우에 120분으로 쪼개야겠다. 자, 120분으로 쪼개면 여기가 오늘이 13일이죠. 여기가 시작이고요. 지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일곱 번째 봉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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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에요. 그렇죠. 아직 음봉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120분봉으로 봤을 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240분봉으로 보면 240분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60분으로 쪼개서 보면 계속 양봉이 나다가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27분이니까 그렇죠? 아직 33분이 더 남았죠. 그러니까 이 봉이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60분 봉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120분 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이라고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봉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미분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120분봉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아직 음봉이 나오지 않은 거니까 하락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30분봉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봉이 음봉이 뜨면 30분봉은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60분봉은 아직 시간이 32분이 더 남았으니까 32분이 지난 후에 음봉이 나면 60분봉도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30분봉이 음봉을 내는 것과 60분봉이 음봉을 내는 것과 120분봉이 음봉을 내는 것의 차이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30분봉이 음봉을 냈다라는 거는 30분 정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30분. 만약에 그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서면 30분봉의 하락은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60분봉은 1시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양봉으로 돌아서면 하락은 무시되는 거고 반대로 60분봉이 1시간 뒤에도 여전히 음봉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60분봉의 하락이 유효한 거죠. 유효. 그러면 여기서 어떤 봉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손절. 손절선을 그 봉이 갖게 되는 거예요. 60분봉, 120분봉, 30분봉이 있을 때 내가 30분봉을 선택했다. 그래서 30분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시 고점을 깼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유지되는 거죠. 다시. 시각이 다시 매수로 바뀔 수 있다고요. 대신 이 봉을 활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매수할 때는. 반대로 만약에 이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양봉이 난 뒤에 그 다음에 샀어요. 그런데 30분봉 상에서 온봉이 나거나 그죠? 만약에
최저점을 다시 깨면 잘못 산 거잖아요. 예, 바닥에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손절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봉이 그 해당 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한 봉에 의해 그러한 전략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30분 봉이나 60분 봉 말고 120분 봉이나 240분 봉 같은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예, 나는 짧게 대응할 거야 그러면 30분 봉을 쓰셔도 되고 60분 봉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5분 봉을 쓰셔도 되겠죠. 자, 미분에 대한 개념, 적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초기에 봉을 분석할 때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양봉 그리는 게 상승에 유리하고 저점 낮추고 고점 낮추고 음봉을 그리는 게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예, 띵글 차트, 띵글 프로고 차트라고 부르죠. 예, 프로고 차트라고 부르는 예, P 차트와 T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이 차트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하기 싫어.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툴을 접근하게 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돼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쓰는데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선은 5이동평균이랑 22동평균선을 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중에 5와 20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예, 5는 주봉을 뜻해요. 그리고 20은 월봉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봉이랑 5이동 평균선을 같이 붙여 놓으면 주봉에서의 일봉의 현재 위치를 보는 거예요. 주봉에서 일봉의 현 위치를 보는 게 5이동 평균선과 일봉을 비교하는 거고요. 월봉에다가 일봉을 얹어서 보는 게 22동 평균선에다가 일봉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5이동평균선과 22동평균선을 보는 건 일봉과 주봉의 관계, 일봉과 월봉의 관계. 그다음 5이동평균선과 22동평균선을 보는 건 예, 주봉과 월봉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5이동평균과 22동평균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을 가져다가 볼린저 밴드를 만든 거예요. 자,
자, 비트. 일봉과 주봉을 양봉 만들고 월 중반은 음봉을 만들어서 월 후반에는 월봉을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어요. 예, 맞죠. 의도인 거예요, 그게. 의도라고요. 의도. 예. 그들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서 팔고 막판에 내리고 다시 올려서 팔고 막판에 내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결국엔 개인 투자는 계속 엿먹는 거예요. 예. 가진 자들이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가 있고 20이 있는 거죠. 5와 20이 있습니다. 자, 띵글에서 사용하는 프로고 차트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 볼린저 밴드라는 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왜 이동평균선을 안 쓰느냐? 이동평균선이 나쁜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보여주지 않는 걸 볼린저 밴드가 조금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볼린저 밴드가 잘 맞느냐? 이동평균선이 잘 맞느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긴 했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볼린저 밴드만큼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이 제공하지 않는 그런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보셔도 돼요. 예, 지금 띵글에는 이동평균선도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띵글 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비트 차트나 뭐 빗썸 차트나 아니면 다양한 거래소의 차트들을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겹쳐서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공식 안에 숨겨져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표준 편차라는 그런 공식 또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공식을 보면 볼린저 밴드는 평균을 구할 때 예,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종가랑 고가랑 저가를 3으로 나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을 구한다.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하르님이 그렇게 해보고 싶으실 때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작전이 바뀌어서 우리는 월 초반부터 그냥 뺀다. 그럼 물리죠. 예, 그러니까 월 초반에 올리고 월 말에 빼는 건 지금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법인 거지 늘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인 거예요. 월 초반에 올렸다가 월 막판에 뺄 거니까 나는 월 초반에 샀다가 월 중반에 팔래.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문제는 월 초반에 샀는데 쭉 빠지면 그때 쓰던 전략이랑 현재 사용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해놓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움직이겠다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보여주는 내용 중에 저가와 고가 이 두 개의 정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사실은 고가와 저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냥 종가의 움직임만 보여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랑 저가랑 어떤 위치에다가 그렸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동평균선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대부분 고가나 저가의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종가의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쉽게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공식 자체에 고가랑 저가가 들어가 있는 편이 분석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볼린저 밴드를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있는데 표준 편차를 영어로 스탠다드 devi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ST 이렇게 DV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를 적용하게 되면 범위가 나와요. 범위. 그래서 위로 갈 수 있는 범위, 아래로 갈 수 있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선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영역. 얘는 영역을 다뤄요. 영어로 하면 존 아니면 에리어. 이게 이동평균선과 다른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영역을 다루지 않고 점을 다뤄요. 스팟. 딱 여기 이거예요. 여기인데 표준 편차는 위로 어디 아래로 어디에서 이렇게 영역을 다룬다고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특정한 종가의 어떤 특정 위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고가, 저가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위로 어디, 아래로 어디 이렇게 영역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영역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 이렇게 했는데 위로 끊임없이 올라갈 때가 있고 아래로 끊임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요. 위로 올라갈 때 끊임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끊임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계속 내려가더라.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자, 확산과 수렴. 볼린저 밴드가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단선과 하단선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단선이 위를 봐요. 하단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아래를 봅니다. 이거는 아래, 이거는 위. 그 다음에 상단선이 아래를 봐요. 다음에 상단선이 위를 봅니다. 이건 네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상단선이 아래를 본다는 거는 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상단선이 위를 보는 건 올라가든 말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보면 내려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고요.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내려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단선이 아래를 본다고 해서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관여하지 않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관여하지 않아. 반대로 상단선이 상단을 볼 때도 똑같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상단선이 위로 볼 때는 올라갈 때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상단선이 위를 보거나 하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분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이걸 뚝 잘라서 이쪽 영역, 이거는 분석이 된다. 그리고 이쪽 영역은 분석이 안 된다요. 이렇게 그냥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는 건 활용하지 않아요. 분석이 되는 것만 활용하는 거죠. 왜? 움직이는 폭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 다음 5와 20이 있어요. 이 선이 똑같이 볼린저 밴드도 5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20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에서 5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듯이 볼린저 밴드도 똑같이 5 이동평균과 20 이동평균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죠. 그러니까 20에도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선이 2배예요. 이동평균선에 비해 볼린저 밴드의 선은 2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중심선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어도 돼요. 영역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선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5, 20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가지고 만든 게 P차트예요. 자, P차트는 봉을 갖고 만든 거예요. 봉. 봉에 가격 정보만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의 앞자를 따서 P, 형, 볼린저 밴드 차트죠. 이걸 줄여서 이만큼 딱 지워버리고 P차트라고 이름을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P차트는 실제로는 P형 볼린저 밴드 차트예요. 이해하셨죠? 거기에는 구성 요소가 5 상단 하단, 20 상단 하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복잡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딱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실제로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딱 봉에다 붙여놓고 분석을 해보면 분석이 거의 안 돼요. 생각하신 것보다 그다지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분석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봉은 추세와 싸운다. 그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세와 현재 상태와의 힘겨루기 상태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똑같이 볼린저 밴드에도
추세를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세를 보여주는, 추세가 영어로 트렌드거든요. 예. 그런 볼린저 밴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추세를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를 제공하는 HTS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T형 볼린저 밴드 차트가 되는 거죠. 이걸 줄이면 T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T차트는 추세를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예요. 그러니까 추세의 볼린저 밴드인 거죠. 자, P차트는 현재 그냥 가격의 정보를 가져다가 볼린저 밴드를 만든 거고, T차트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별도의 가공을 거쳐서 볼린저 밴드를 똑같이 한 세트를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T형도 5 기준선이 있고 상단 하단이 있죠. T형도 20 기준선으로 상단 하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형, 그 다음에 P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20, 여기는 5, 상단. 그죠?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총 8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프로고 차트는 사실 중앙에 있는 그 볼린저 밴드의 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8개가 전부예요. 다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8개가 아니야. 엄청 많아요. 그쵸? 분명히 제가 말할 땐 8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여있는 선은 8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가운데 있는. 그럼 도대체 저게 뭐냐? 난 저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선이 너무 많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각도가 중요하다. 그죠? 수렴이냐 확산이냐가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지금 봉이 확산인지 수렴인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봉이 됐을 때 확산인지 수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현재 봉 상태에서 확산인지 수렴인지는 눈으로 보면 알겠어. 그런데 다음 봉이 됐을 때 이게 그래도 확산일까? 그래도 수렴일까? 라는 걸 알고 싶은데 현재 봉에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낸 거죠. 자, 현재 봉에서 다음 봉이 됐을 때 확산인지 수렴인지를 보고 싶어. 가능하다면 다음 봉 말고 그 다음 봉, 2개 앞에 봉까지도 수렴인지 확산인지 알고 싶어. 예, 그렇게 그려보고 싶다라는 게 사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잖아요. 앞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생각만 하지 안 그려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20을 가지고 20을 가지고 하는 건 각도에 큰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20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 보니 어차피 선이 각도가 엄청 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앞에 봉을 본다고 해도 그 각도가 그다지 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들어서 봤는데 그래서 20을 해본 결과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럼 포기했어요. 그런데 5를 가지고 한 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5. 자,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에 5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온 거죠. 자, 질문. 이게 한복 미래로 봤어요. 미래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미래 플러스 2예요. 두 개 봉 앞으로 갔어. 그럼 도대체 이 선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1번, 2번, 3번. 아세요? 우린 이걸 모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봉이 하나 넘어가요. 다음 봉으로 1봉이면 이게 내일인 거고 30분 봉이면 30분 뒤가 되겠죠. 이렇게 봉이 하나 바뀔 때 지금 만들어진 저 O 기준선 이게 이제 볼펜 O 하단선이겠죠. 이 하단선이 다음 봉 가면 어디 있어? 자, 3번으로 가면 확산인 거예요. 그죠? 이게 3번으로 가게 되면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 된다고요. 반대로 2번으로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1번이면 계속 수렴이란 말이에요. 얘는 수렴.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확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의 경우가 되면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고 1번의 경우가 되면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그걸 미래 완 시점이 됐을 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만약에 1번 위치에 있다면 1번 위치에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표시하도록 만들었어요. 얘가 4입니다. 4.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봉이 됐을 때 미래2의 위치가 이 A의 위치에 있다. 그럼 그것도 여기서 보여줘. 이게 3이죠. 그런데 이건 현재선이기 때문에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4와 3은 현재에 존재하는 선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치를 보여주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선과 구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실선, 얘는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구분한다요. 구분. 얘는 굵은 실선으로 돼 있죠. 개념이 뭐다? 앞에 현재선, 그러니까 O 기준선, 지금 20 기준선과 O 기준선 두 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 기준선의 앞에 봉에 갔을 때의 위치를 현재에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와 3은 존재하는 선이 아니라 가상의 선이고 가상의 선이 다음 봉에 됐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냥 바로바로 눈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수렴과 확산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자, 볼펜을 가지고 영역을 분석할 수 있어. 영역을 분석하는데 확산이면 영역 분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수렴 구조를 유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렴 구조가 단순하게 현재 봉이 아니라 몇 개 봉 앞에까지 수렴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나는 논리적으로 알고 싶은데 현재 만들어진 공식 체계를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차트에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공식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 놓은 게 띵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눈에 봤을 때는 야 저거 뭐요? 손만 더럽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 차트는 두 단계 미래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자, 아니다. 조금 당겨야겠다. 요게 P3 저항이죠. 요게 P4 저항이고 이게 P5 저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되셨죠? 그죠? 자, P5 저항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P5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P5 지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봉이 하나 더 생기면 현재 있는 P4 위치 여기죠. 여기에 P5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P4가 다음 봉에 갔을 때 P5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냐? 아직 P5는 수렴해요. 이해하셨죠? P5는 수렴합니다. 밑을 보고 있어요. 다음 봉에 가도. 이걸 현재 시점에서 알고 있어. 아직은 P5 상단선은 아래를 계속 보고 있어. 자, P3이 여기 있죠. 그러면 다음 봉에 가면 P4가 P3까지 떨어지죠. 예, 따라서 다음 봉이 돼도 P4는 수렴해요. 그 얘기는 봉 두 개가 지나면 계속 P5는 수렴을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단순히 현재 봉만 보고도 다음 봉의 위치들을 다 알아요.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요게 P3이죠? 그리고 요게 P4예요. 자, P4의 위치는 다음 봉이 됐을 때 P5의 위치와 똑같죠? 그러니까 봉이 바뀌면 이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봉이 되면 지지는 확산이 돼요. 수렴이 되지 않아요. 자, 상단선은 수렴을 유지하지만 하단선은 확산합니다. 그런데 요 P4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P3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마 이걸 과거에 묶어놨으니까 현재로 바꾸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현재로 바꿔놓으면 주가가 움직인 거에 의해서 좀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걸로 한번 다시 분석해 볼게요. 이제 빠르게. 자, 현재 봉에서 요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P4는 이렇게 떨어지고 요 위치는 여기 있으니까 P5는 이렇게 떨어져요. 자, 여기에 P5가 위치하고 여기에 P4가 위치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반대로 지금 P4가 여기 있으니까 P5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P3이 여기 있으니까 P4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P4가 있고 여기 P5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 같으시면 우리는 기능이 붙어 있잖아요. 다음 봉을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봉을 그렸습니다. 어떠세요? P5는 내려갔죠? P4는 올라갔죠? 예. 그리고 여기 P4는 내려오고 P5도 내려오죠. 이해되셨어요? 저는 현재 봉을 기준으로 바로바로 분석을 해요. 다음 봉에 볼린저 밴드의 위치를 다 알아. 현재 가격만 정확히 지켜준다면 어디에 상단선이 있고 어디에 하단선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하단선의 각도까지도 머릿속에서 다 그려져요. 예,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뭐가 있어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구조가 수렴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수렴이 확산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현재 상태에서 현재 가격의 구조만 보고도 그냥 눈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아, 선 더럽게 많아.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다음 봉, 그 다음 봉의 위치에 그 다음 봉이 됐을 때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예,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들을 논리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4, 3이라는 선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봉을 본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현재 존재하는 그런 분석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웃기는 소리 하네, 말도 안 돼. 그렇게만 치부를 하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 앞에 봉이 되었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 P차트는 공식에 오류가 없어요. 공식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정을 했거든요. 초기에 만들었던 게 사실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 이게 이제 공식을 변형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봉에서 미래의 위치를 현재 봉에서 보이도록 구현을 하려면 현재 제공하는 볼린저 밴드 공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식을 그냥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주는 그 볼린저 밴드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변수만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별도로 다 짜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길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곱근이라는 공식도 쓰고 그 다음에 뭘 쓰지? 루트, 예, 루트라는 공식도 써요. 루트도 쓰고 그 다음에 제곱, 제곱도 쓰고 루트도 쓰고 그래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식 자체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변수만 좀 만지작거린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공식을 만들었다가 뭔가 안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P차트는 공식을 수정을 했어요. T차트는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P차트하고 T차트를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영웅문이라고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HTS 안에 공식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해요. 근데 P차트 공식은 들어가. 근데 T차트 공식은 안 들어가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T차트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P차트는 완전히 검증을 했지만 T차트는 검증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이제 공식을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수정된 공식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무결점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무결점화된 그래프를 적용을 해보면 아직은 제 지적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식 오류가 있어요. 네,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공식 오류가 있지만 이걸 사용하는 게 해석이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예, 공식 오류가 있는 걸 그냥 사용을 해요. P차트는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치를 딱딱딱딱 찍어주면 그 다음 봉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 와요. 근데 T차트는 지금 현재의 선들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 위치에 다음 봉이 됐을 때 오지 않아요. 비스무리해.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래에 가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 여기 미래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탭에 보면 미래 탭이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저 솔루션을 써보시면 미래 탭이 들어있다고요. 그 왜 그랬냐? 예. T차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T차트는 현재 보여주는 값하고 약간의 갭들이 존재하는데 그 갭이 너무 중요해서 예, 그 갭을 눈으로 그냥 보고 확인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보여요. 저항이 어디 있고 지지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과 확산이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자, T차트에도 한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P차트에도 한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P차트, T차트가 있는데 5와 20 있잖아요. 5와 20. 근데 상단, 하단, 상단, 하단이 이렇게 있는데 상단선 3개, 하단선 3개, 상단선 3개, 아니 여기는 하나하나, 여기는 3개, 3개, 여기는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총 몇 개예요? 6, 8,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봉 차트 안에 16개의 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지 복잡해요. 16개의 선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라고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개, 한 개니까 총 8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미래를 보여주는 선이 따로 예, P차트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T차트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정의가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 이 띵글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빼면 그냥 복잡한 차트인 거죠. 이 개념이 없다면
그냥 복잡한 차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쓰시라고 사실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를 만든 건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맨날 과거만 분석해. 그죠? 우리가 아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맨날 과거만 분석해요. 과거를 분석하는 방식 말고 조금 더 새롭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이 툴을 만든 의도이기도 하고요. 이 툴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개념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차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구나. 야, 저놈 나쁜 놈이다. 라는 식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차트를 만들면서 이 차트로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차트에는 엄청난 비기가 숨겨져 있어요. 라고만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차트라는 걸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왠지 그런 불안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차트는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돈을 벌어주는 차트를 왜 남에게 팔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어주는 차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 차트 있으면 문 걸어 잠고 기계로 돌려서 나만 벌면 되지. 그런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로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거래소나 증권사나 개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다양한 인건비, 그다음에 뭐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면서 결국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동평균선 일부는 지금 반영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에도 앞으로 적용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이동평균선에서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방식의 분석 방법을 이동평균선에도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저는 시작하는 사람이고,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분석을 해본 볼린저 밴드에 이런 방식의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그 속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볼벤은 수렴과 확산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역을 분석해야 되는데 끝없이 상승하는 경우와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는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필터링을 하는 기준이 확산이다. 그러니까 확산하지 않는 형태를 잡아내야 분석하는데 용이한데 그걸 수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렴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언제까지 유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가 프로그 차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프로그 차트를 구현을 한 게 띵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봉을 배웠고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살짝 배웠어요. 그죠? 수렴과 확산이 중요하고 수렴과 확산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살짝 배웠는데 이제 이걸 다음 시간에 합칠 거예요. 예? 다음 주 일요일에 이걸 합칠 겁니다. 이걸 합치는 순간 이제 봉과 가격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왜? 수렴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봉의 형태가 왜 중요한지, 봉의 형태와 이 볼벤의 구조가 어떻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 내용을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이 강의를 다시 할 때 이제 머릿속에 개념들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봉을 따로 이야기해 드렸고 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도 다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내용을 가지고 각각 분석을 하면 다 안 맞아요. 이거를 나중에 하나로 딱 합쳐놓고 보면 봉의 형태와 볼벤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요. 아,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제 경우의 수가 짝짝짝짝 그려지고 경우의 수가 그려지면서 이 경우의 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왜냐면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쫙 쪼개는 것만 눈에 딱 들어오면 이 툴을 드디어 쓰실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지금까지 강의한 3개의 강의를 반복해서 꼭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